여러분, 한국에 대한 충격적인 설문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영국 BBC가 전 세계 25개국 2만 6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가 호감도 설문조사. 그런데 이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독일에서 한국을 긍정적으로 본 사람, 나는 11%, 서유럽 전체에서 꼴찌였습니다. 스페인 22%, 프랑스 30%. 그런데 독일은 고작 11%. 이상하지 않습니까? K-팝이 빌보드를 휩쓸고 한국 드라마가 넷플릭스 1위를 찍고 삼성 반도체 없으면 아이폰도 못 만드는 세상인데 왜 유독 잘 사는 나라들만 한국을 싫어하는 걸까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빅터 애시포드 교수. 그가 이 숫자를 파고들다가 소름 끼치는 패턴 하나를 발견합니다. 교수는 BBC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숫자의 진짜 의미를 알면 여러분은 한국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도대체 그가 발견한 게 뭘까요? 왜 가난한 나라들은 한국을 좋아하고 잘 사는 나라들은 싫어할까요? 그 충격적인 반전, 지금 바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우리의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빅터 애시포드라고 합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국제정치학을 가르치고 있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학자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어떤 발견에 관한 것입니다. 그날 저는 연구실에서 BBC가 의뢰한 설문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전 세계 25개국 2만 6천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국가 호감도 조사였습니다. 각 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물어본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저 평범한 분석 작업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관련 데이터를 펼쳐보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켜야 했어요. 숫자가 이상했던 겁니다. 한국의 전체 평균을 보면 긍정평가가 36%, 부정평가가 32%였습니다. 나쁘지 않은 수치예요. 세계 평균과 비교해도 무난한 중간 수준이었지요. 그런데 지역별로 나눠서 들여다보니 뭔가 묘한 패턴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필리핀에서는 한국 긍정평가가 57%나 됐습니다. 인도네시아는 51%, 호주도 50%를 기록했어요. 심지어 미국에서도 53%가 한국을 좋게 봤지요. 그런데 서유럽으로 눈을 돌리는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독일에서 한국을 긍정적으로 본 사람은 고작 11%에 불과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숫자를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했지요. 하지만 틀림없었어요. 11%. 서유럽 전체에서 꼴찌였던 겁니다. 스페인은 22%, 프랑스는 30%였는데 독일만 유독 바닥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데이터에서 눈을 떼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K-팝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고 한국 드라마는 넷플릭스 순위권을 놓치질 않습니다. 삼성 반도체가 없으면 전 세계 스마트폰 생산이 멈추고 현대 자동차는 유럽 도로 곳곳을 누비고 있지요. 그런 나라가 왜 유독 서유럽에서만 이렇게 낮은 점수를 받았을까요? 저는 데이터를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한국을 좋게 본 나라들과 나쁘게 본 나라들 사이에 뚜렷한 공통점이 있었던 겁니다. 한국의 호의적인 나라들 목록을 보세요. 필리핀, 인도네시아, 가나, 케냐. 대부분 개발도상국이거나 한국과 직접적인 경쟁 관계가 아닌 나라들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을 부정적으로 본 나라들은요. 독일, 프랑스, 스페인, 그리고 중국까지. 하나같이 경제 강국이거나 한국과 산업적으로 부딪히는 나라들이더군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하나의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가난한 나라들은 한국을 좋아하고 잘 사는 나라들은 싫어하는 걸까? 이건 단순한 호감도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곧바로 각 나라별 데이터를 펼쳐놓고 한국과의 관계를 하나씩 대조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자동차 강국이지요. 그런데 요즘 전기차 시장에서 한국에 밀리고 있다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중국. 14억 인구의 대국인데 문화시장에서는 한국 콘텐츠의 번번이 고배를 마시고 있지요. 스페인. 한때 조선업 강국이었지만 지금은 한국에 그 자리를 완전히 내줬습니다.
하나하나 짚어갈수록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하더군요. 이건 단순한 싫어함이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감정이 숨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숫자들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요. 책상 위의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입으로 직접 들어야겠다고 생각했지요. 저는 먼저 데이터를 완전히 해체해 보기로 했습니다. 숫자를 있는 그대로 보지 말고 뒤집어서 보자는 생각이었지요. 어떤 나라가 한국을 좋아하는지, 어떤 나라가 싫어하는지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면 뭔가 보이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연구실 벽면에 커다란 세계 지도를 붙여놓고 나라별로 색깔 핀을 꽂기 시작했습니다. 파란색은 한국의 호의적인 나라, 빨간색은 부정적인 나라. 작업을 마치고 한 발짝 물러서서 지도를 바라보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패턴이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났던 겁니다. 파란 핀이 꽂힌 나라들을 보세요. 필리핀, 인도네시아, 가나, 케냐, 나이지리아. 그리고 의외로 미국과 호주도 파란색이었습니다.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경제 규모로 보면 제각각이에요. 미국처럼 초강대국도 있고 케냐처럼 개발도상국도 있지요.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들은 한국과 직접적으로 산업 경쟁을 벌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는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받는 입장이고 미국은 한국과 동맹 관계에 있으면서 서로 다른 산업 분야에서 협력하는 구조지요. 호주 역시 자원을 수출하고 한국은 그걸 가공하는 서로 윈윈하는 관계였습니다. 이번에는 빨간 핀이 꽂힌 나라들을 살펴봤어요.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고 중국과 일본.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각 나라의 주력 산업을 하나씩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그림이 그려지더군요. 독일의 자존심은 자동차입니다.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세계 최고의 자동차 강국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하지요. 그런데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현대와 기아가 유럽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어요. 독일 언론에서는 연일 한국 전기차의 약진을 경계하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어떻습니까? 원자력 강국이지요. 그런데 한국이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를 따내면서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원전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프랑스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구겨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스페인은 한때 조선업 강국이었습니다. 그리스와 함께 유럽 조선업을 이끌던 나라였지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이 세계 조선업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고 스페인 조선소들은 대부분 문을 닫았거나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중국은 더 복잡했습니다. 14억 인구의 거대한 나라가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의 문화시장에서 밀리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한류 금지령까지 내렸지만 젊은 세대들은 몰래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아이돌 음악을 듣고 있지요. 저는 펜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필연일까요? 한국을 싫어하는 나라들의 목록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어요. 독일, 프랑스, 스페인, 중국, 일본. 이 나라들은 전부 한국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거나 한국에 추월당한 경험이 있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하나의 가설이 떠올랐어요. 혹시 이 낮은 호감도가 단순한 싫어함이 아니라 다른 감정의 표현은 아닐까? 두려움, 혹은 경계심. 저는 이 가설을 검증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극단적인 숫자를 보인 나라, 독일부터 파고 들어가기로 했어요. 11%라는 충격적인 숫자 뒤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독일에 있는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경제학 교수, 뮌헨에서 자동차 산업을 연구하는 애널리스트, 베를린의 언론인까지. 한국에 대한 독일인들의 인식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수소문했지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답장을 보내온 사람은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클라우스 밀러 교수였습니다.
밀러 교수는 유럽과 아시아의 경제관계를 연구하는 전문가였어요. 저와는 학회에서 몇 번 얼굴을 마주친 적이 있었지요. 그가 보내온 답장은 짧았지만 강렬했습니다. 애시포드 교수, 독일인들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다고요. 직접 와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설명하기 복잡하거든요. 저는 그 답장을 받고 곧바로 독일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된 거예요.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학술 조사를 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11%라는 숫자 뒤에 숨겨진 독일인들의 속마음을 파헤치러 온 거였으니까요. 밀러 교수는 공항까지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백발의 온화해 보이는 신사였지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와 함께 프랑크푸르트 시내로 이동하면서 저는 차창 밖 풍경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거리 곳곳에 한국 자동차들이 눈에 띄더군요. 현대, 기아 로고가 붙은 차들이 독일의 심장부를 누비고 있었습니다. 밀러 교수의 연구실에 도착해서 저는 본격적으로 질문을 시작했어요. 독일인들이 한국을 부정적으로 보는 진짜 이유가 뭐냐고 물었지요. 밀러 교수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어요. 독일인들은 한국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싫어할 여유조차 없다는 거였어요. 너무 바쁘게 쫓아가느라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는 표현을 쓰더군요. 저는 처음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독일이 한국을 쫓아간다고요? 세계 4위 경제대국 독일이 인구 5천만의 한국을 쫓아간다니. 말이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밀러 교수가 설명을 이어가자 저는 점점 고개를 끄덕이게 됐습니다. 그는 독일 자동차 산업의 현실부터 짚어줬어요. 독일은 100년 넘게 내연기관 자동차의 왕자를 지켜온 나라입니다. 엔진 기술에서만큼은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이 대단했지요. 그런데 전기차 시대가 열리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전기차에는 내연기관이 필요 없습니다. 독일이 100년간 쌓아온 엔진 기술이 하루아침에 쓸모 없어진 거예요.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웠습니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전기차의 심장은 배터리인데 세계 배터리 시장의 상당 부분을 한국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지요.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를 만들려면 한국산 배터리를 사와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벤츠가 한국 배터리를 쓰고 아우디가 한국 배터리를 쓰고 폭스바겐이 한국 배터리를 씁니다. 독일 자동차의 심장이 한국산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독일인들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겠습니까? 밀러 교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바로 방위산업 이야기였어요. 독일은 세계적인 무기 수출국입니다. 특히 레오파드 전차는 서방 세계 최강의 전차로 불리며 독일의 자존심 그 자체였지요. 그런데 얼마 전 폴란드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폴란드가 대규모 전차 도입을 결정하면서 독일 레오파드 대신 한국의 K2 전차를 선택해버린 겁니다. 1000대가 넘는 물량이었어요. 천문학적인 금액의 계약이 한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독일로서는 코앞의 이웃나라의 뺨을 맞은 격이었지요. 밀러 교수는 그날 독일 언론의 반응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충격, 배신, 굴욕. 이런 단어들이 헤드라인을 장식했다고 해요. 유럽의 맹주를 자처하던 독일이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무기 시장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독일인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저는 밀러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인들이 한국을 미워하는 거냐고요? 밀러 교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워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렇게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가난한 나라였는데 지금은 독일의 핵심 산업들을 하나씩 위협하고 있으니까요. 그는 재미있는 비유를 들어줬습니다. 마라톤 경기에서 한참 앞서 달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뒤를 돌아보니 처음 보는 선수가 코앞까지 따라붙어 있는 기분이라고요. 언제 출발했는지도 모르겠고 어디서 훈련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어느새 숨소리가 바로 뒤에서 들린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독일인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11%라는 숫자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혐오가 아니었어요. 경쟁자에 대한 경계심이었던 겁니다. 강한 나라는 약한 나라를 무시하지 경계하지 않습니다. 경계한다는 것 자체가 상대를 강자로 인정한다는 뜻이지요. 독일이 한국을 경계하고 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한국의 위상이 어디까지 올라왔는지 알 수 있었어요. 밀러 교수와의 대화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독일만 그런 걸까요? 아니면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이유로 한국을 경계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다음 목적지를 정했습니다. 중국이었어요. 한국에 대한 부정평가가 50%를 넘었던 나라. 그곳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중국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설문 데이터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에 대한 부정평가는 50%를 넘었어요. 어떤 해에는 64%까지 치솟은 적도 있었지요. 독일보다 훨씬 높은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국의 경우가 독일과는 결이 다를 거라고 짐작하고 있었어요. 독일은 산업 경쟁에서 오는 경계심이었다면 중국은 뭔가 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을 것 같았거든요.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공항 면세점 곳곳에 한국 화장품 매장이 들어서 있었어요. 젊은 중국인들이 줄을 서서 한국 제품을 사고 있더군요. 한국 아이돌 사진이 붙은 쇼핑백을 든 사람들도 심심찮게 눈에 띄었습니다. 부정평가가 50%가 넘는 나라에서 벌어지는 풍경치고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모순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베이징에서 저를 만나준 사람은 베이징 대학의 문화학 교수였어요. 왕리밍이라는 이름의 중년 학자였지요. 그는 중국 내 한류 현상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전문가였습니다. 왕 교수와 만난 자리에서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중국인들이 한국을 싫어하면서 왜 한국 문화는 좋아하는 거냐고요. 왕 교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중국인들의 복잡한 속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중국은 스스로를 대국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5천년 역사를 가진 문명의 중심지. 14억 인구의 거대한 나라. 경제 규모로는 세계 2위. 중국인들은 어릴 때부터 자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자란다고 해요. 그런데 문화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의 드라마가 중국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한국 아이돌 그룹의 노래가 중국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지요. 한국 영화가 중국 박스오피스를 강타했고 한국 예능 프로그램 포맷을 중국 방송사들이 앞다퉈 수입해갔습니다.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가 14억 대국의 문화시장을 점령해버린 겁니다. 왕 교수는 이게 중국인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는지 설명해줬어요. 역사적으로 한반도는 늘 중국의 영향권 아래 있었습니다. 중국인들의 인식 속에서 한국은 작은 이웃나라, 문화적으로는 자신들보다 한 수 아래라는 생각이 깔려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중국 젊은이들이 한국 아이돌을 따라하고 한국 드라마 대사를 외우고 한국 음식을 먹으러 줄을 섭니다.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학생들이 넘쳐나고 한국 유학을 꿈꾸는 청년들이 수두룩하지요. 중국 입장에서 이건 단순한 문화 교류가 아니었어요. 자존심의 문제였던 겁니다. 왕 교수는 한류 금지령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국 콘텐츠 수입을 제한하고 한국 연예인들의 중국 활동을 막았던 일이 있었지요. 표면적으로는 정치적 이유를 내세웠지만 속내는 더 복잡했다고 해요. 한류가 너무 거세져서 중국 문화 산업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는 위기감이 있었던 겁니다. 자국의 젊은 세대가 한국 문화에 빠져드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던 거지요. 하지만 금지령의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왕 교수가 들려준 뒷이야기가 인상적이었어요. 금지령이 내려진 이후에도 중국 젊은이들은 한국 콘텐츠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불법 경로를 통해 한국 드라마를 다운받고 우회 접속으로 한국 음악을 들었지요. 암암리에 한국 아이돌 팬클럽 활동을 이어갔고 몰래 한국 굿즈를 수집했습니다. 막으려고 할수록 더 집요하게 찾아들었던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왕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결국 중국인들은 한국을 좋아하는 거냐, 싫어하는 거냐고요. 왕 교수의 대답은 명쾌했습니다. 둘 다라고 했어요. 머리로는 싫어하고 가슴으로는 좋아한다는 거였습니다. 대국의 자존심이 한국의 부상을 인정하기 싫어하지만 막상 한국 콘텐츠를 접하면 그 매력을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설문조사에서 부정평가의 표를 던진 중국인들 중 상당수가 집에 돌아가서는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왠지 모를 씁쓸함을 느꼈어요. 싫어하면서도 끌리는 감정. 인정하기 싫지만 부정할 수 없는 매력. 이건 단순한 호감도 조사로는 담아낼 수 없는 복잡한 심리였습니다. 왕 교수와 헤어지면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졌어요. 앞으로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할 것 같으냐고요. 왕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더 강해질수록 중국의 반감도 커질 거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한국 문화를 향한 갈망도 더 커질 거라고 했습니다. 이 모순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요. 싫어하면서도 떠날 수 없는 관계. 그게 바로 중국과 한국 사이에 형성된 묘한 역학관계였던 겁니다. 베이징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독일은 산업 경쟁 때문에 한국을 경계하고 중국은 문화적 자존심 때문에 한국을 경계한다. 이유는 다르지만 결론은 같았어요. 한국이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것. 저는 다음 목적지로 스페인과 그리스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특정 산업에서 세계 정상이었다가 한국에 그 자리를 내준 나라들. 그곳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졌어요. 스페인과 그리스. 이 두 나라를 다음 목적지로 정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두 나라 모두 한때 조선업 강국이었어요. 특히 그리스는 해운 왕국이라 불리며 세계 조선업에서 당당히 3위를 차지했던 나라였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리스 조선업의 세계 점유율은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무너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자리를 누가 차지했는지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지요. 저는 그리스 아테네로 향했습니다. 아테네 근교의 피레우스 항구는 한때 조선소들이 즐비했던 곳이었어요. 지금도 항구 자체는 운영되고 있지만 조선소들은 대부분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녹슨 크레인들이 바닷바람에 삐걱거리고 텅 빈 도크에는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 있더군요. 한때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북적이던 곳이 유령 도시처럼 변해버린 겁니다. 저는 그곳에서 은퇴한 조선소 노동자 한 분을 만났습니다. 니코스라는 이름의 70대 노인이었어요. 그는 40년 넘게 피레우스 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일했던 분이었지요. 아버지도 조선소 노동자였고 아들도 같은 조선소에서 일했다고 했습니다. 3대가 조선업에 종사한 가문이었던 거예요. 니코스 씨는 조선소가 무너지던 시절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일감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해요. 예전에는 수주 경쟁에서 쉽게 이겼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 조선소에 번번이 밀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스 조선소들은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어요. 한국은 더 싸게, 더 빠르게, 더 좋은 품질의 배를 만들어냈지요. 그리스 입장에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주문이 끊기기 시작하자 조선소들이 하나둘 문을 닫았어요. 니코스 씨가 일하던 조선소도 결국 폐업했습니다. 그의 아들은 실직했고 다른 일자리를 찾아 독일로 떠나야 했지요. 니코스 씨는 담담하게 이야기했지만 그 눈빛에는 깊은 상실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평생 손으로 배를 만들어 온 사람이 자신의 일터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거예요. 아들에게 물려줄 기술도 일자리도 없어져 버렸지요. 저는 니코스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워해야 하는지 인정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한국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건 사실이지만 한국이 잘못한 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고요. 그들은 그저 더 열심히 했고 더 잘 만들었을 뿐이라고요. 하지만 가슴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니코스 씨 같은 사람들이 설문조사에서 한국의 부정평가를 던졌을 겁니다.
그건 단순한 혐오가 아니었어요.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의 분노와 상실감이 숫자로 나타난 것이었지요. 저는 그리스에서 스페인으로 이동했습니다. 스페인 북부 갈리시아 지방. 이곳도 한때 조선업의 메카였어요. 비고와 페롤이라는 항구 도시에는 대형 조선소들이 들어서 있었지요. 수만 명이 조선업에 종사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대형 조선소 몇 곳은 아직 운영되고 있었지만 규모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로 떠났고 남은 건 노인들 뿐이었지요. 페롤에서 만난 지역 신문 기자가 인상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한국하면 가장 먼저 조선소를 떠올린다고 해요. 관광지도 아니고 케이팝도 아니고 조선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 조선소가 그들의 일자리를 가져갔다고 생각하니까요. 물론 그게 전적으로 한국 탓은 아닙니다. 스페인 조선업의 경쟁력이 떨어진 데는 여러 이유가 있었어요. 오래된 설비, 높은 인건비, 비효율적인 경영 구조.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복잡한 이유보다는 눈에 보이는 경쟁자를 탓하기 마련이지요. 그 경쟁자가 바로 한국이었던 겁니다. 저는 스페인에서 흥미로운 통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부정평가가 특히 높게 나온 지역을 분석해봤더니 대부분 조선업이나 제조업이 쇠퇴한 지역이었어요. 갈리시아, 아스투리아스, 바스크 지방. 이런 곳들이 유독 한국에 대한 부정인식이 강했습니다. 반면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 같은 대도시, 관광업이 발달한 남부지방에서는 한국에 대한 인식이 훨씬 좋았지요. K-팝 팬들도 많고 한국 관광객을 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같은 나라 안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났던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한국에 대한 부정평가는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인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일자리를 잃은 지역, 산업이 쇠퇴한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높게 나왔던 겁니다. 설문조사 숫자 뒤에는 이런 사연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니코스 씨처럼 조선소가 문을 닫아 은퇴해야 했던 노동자. 페롤에서 고향을 떠나야 했던 청년들. 이들의 분노와 상실감이 모여서 22%니 23%니 하는 숫자가 된 거지요.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설문 데이터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도 실감하게 됐습니다. 한국 때문에 일자리를 잃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역설적으로 한국이 그만큼 강해졌다는 증거니까요. 약한 나라는 누군가의 밥그릇을 뺏을 힘이 없습니다. 강한 나라만이 그럴 수 있지요. 한국은 이제 밥그릇 경쟁에서 이기는 나라가 된 거였습니다. 그리스와 스페인을 다녀온 뒤 저는 영국으로 돌아와 자료 정리에 들어갔습니다.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수집한 인터뷰 내용, 현지에서 얻은 통계 자료, 그리고 제가 직접 목격한 것들을 종합해보니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어요. 한국을 싫어하는 나라들이 정말로 한국 없이 살 수 있을까? 저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새로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구체적인 숫자로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연구실에 틀어박혀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산업별로 한국의 점유율을 정리해 나갔지요. 그런데 숫자들을 하나씩 확인할 때마다 저는 점점 놀라움을 감추기 어려워졌어요. 먼저 반도체 분야를 보겠습니다.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0% 이상이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컴퓨터, 서버, 데이터 센터. 이 모든 기기의 핵심 부품인 메모리 반도체를 한국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반도체 공장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스마트폰 생산이 마비됩니다. 노트북도 태블릿도 게임기도 만들 수 없게 되지요. 자동차 공장도 멈춰요. 요즘 자동차에는 수십 개의 반도체가 들어가거든요. 그뿐이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가 작동을 멈추면 인터넷 서비스도 차질을 빚게 돼요. 은행 거래, 온라인 쇼핑, 영상 스트리밍. 현대 사회를 지탱하는 거의 모든 시스템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배터리입니다. 전기차 시대가 열리면서 배터리의 중요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지요.
그런데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의 40% 가까이를 한국 기업들이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를 만들려면 한국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미국 전기차 회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배터리 없이는 전기차를 양산할 수가 없는 거지요. 밀러 교수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독일 자동차의 심장이 한국산으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이야기였던 겁니다. 저는 계속해서 다른 산업들도 조사했습니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도 한국은 압도적이었어요. 고급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유기발광 디스플레이 시장의 대부분을 한국이 장악하고 있었지요. 텔레비전용 대형 패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선업에서는 이미 말씀드렸지요. 세계 1위입니다. 대형 컨테이너선, 액화천 영가스 운반선, 초대형 유조선. 이런 고부가 가치 선박 시장에서 한국을 따라올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조사를 하다 보니 예상치 못한 분야에서도 한국의 존재감이 드러났어요. 중동 지역의 담수화 플랜트 상당수가 한국 기업이 지은 것이었습니다. 사막 국가들은 바닷물을 민물로 바꾸는 담수화 시설 없이는 식수 공급이 불가능해요. 그 시설을 한국이 짓고 있었던 겁니다. 중동 사람들이 마시는 물의 상당 부분이 한국 기술로 만들어진 거예요. 원자력 발전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이 아랍에미리트에 원전을 수출했다는 건 유명한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여러 나라에서 한국 원전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무기 시장에서도 한국의 약진이 두드러졌어요. 폴란드뿐만 아니라 노르웨이, 호주, 이집트까지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 시기에는 전 세계 백신 생산의 상당 부분을 한국이 담당했다는 사실도 알게 됐어요. 한국 제약회사들이 위탁 생산을 맡아서 수억 회분의 백신을 만들어냈지요. 이 모든 자료를 정리하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경제에 이 정도로 깊숙이 들어와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도 한국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K-팝과 한국 드라마 정도만 알고 있었지, 산업적으로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자료를 파고들수록 한국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여기서 저는 하나의 역설을 발견했어요. 한국을 싫어한다고 답한 나라들. 독일, 프랑스, 스페인, 중국. 이 나라들 중에서 한국 없이 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독일 자동차에는 한국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프랑스 전자제품에는 한국 반도체가 들어가지요. 스페인 사람들이 쓰는 스마트폰 화면은 한국산 디스플레이예요. 중국은 어떻습니까?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 기술을 따라잡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요. 싫어하면서도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설문조사에서 부정평가를 던진 그 사람들도 아침에 일어나서 한국 부품이 들어간 스마트폰으로 알람을 끄고 한국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차를 타고 출근하고 한국 반도체가 돌아가는 컴퓨터로 일을 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의 기술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마치 오래된 부부 사이 같다고요. 매일 투덜거리고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지만 막상 떨어져서는 살 수 없는 관계 말입니다. 독일이 한국을 경계하고 중국이 한국을 견제하고 스페인이 한국 때문에 일자리를 잃었다고 불평해도 결국 이 나라들은 한국과 함께 가야만 합니다. 한국이 만드는 것들 없이는 현대 문명이 유지될 수 없으니까요. 싫어하면서도 떠날 수 없는 관계. 이게 바로 지금 세계가 한국과 맺고 있는 관계였습니다. 저는 이 발견이 설문조사의 숫자를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보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어요. 부정평가가 높다는 건 단순히 미움받고 있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됐기 때문에 받는 견제였던 거예요. 연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할 즈음 BBC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분석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들었다며 특집 인터뷰를 요청해 온 거예요.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된 이후 논란이 많았는데 제 분석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였지요. 저는 고민 끝에 수락했습니다. 사실 조금 망설여지기도 했어요. 제 분석이 기존의 해석과 완전히 다른 방향이었거든요.
대부분의 언론은 한국이 서유럽에서 미움받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했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말하려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자로서 그게 제 의무였어요. 인터뷰 준비를 하면서 저는 그동안 수집한 자료들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독일에서 만난 밀러 교수의 이야기, 중국의 왕 교수가 들려준 복잡한 속사정, 그리스 피레우스 항구에서 만난 니코스 씨의 상실감, 스페인 페롤에서 목격한 쇠락한 조선소의 풍경, 그리고 한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압도적인 비중.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나의 메시지로 엮어낼 수 있을까 고민했지요. 인터뷰 당일, 저는 BBC 스튜디오에 들어섰습니다. 조명이 켜지고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을 때, 저는 긴장되면서도 동시에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제가 발견한 것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진행자가 첫 번째 질문을 던졌어요. 독일에서 한국 긍정평가가 11%밖에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는 거였지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11%라는 숫자를 보고 독일인들이 한국을 싫어한다고 해석합니다. 언론도 그렇게 보도했지요. 하지만 저는 다른 질문을 던져봤다고 했습니다. 왜 가난한 나라들은 한국을 좋아하고 잘 사는 나라들은 싫어할까? 이 질문에서 출발해서 여러 나라를 직접 방문하고 현지인들을 만나고 자료를 분석해봤더니 전혀 다른 그림이 보이더라고요. 한국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나라들의 공통점. 그건 한국과 산업적으로 경쟁하고 있거나 한국에 추월당한 경험이 있는 나라들이었습니다. 독일은 자동차와 방위산업에서 한국에 밀리고 있어요. 프랑스는 원전 시장에서 한국에 뒤처졌지요. 스페인과 그리스는 조선업을 통째로 한국에 내줬습니다. 중국은 문화시장에서 한국을 따라잡지 못해 속을 태우고 있고요. 이 나라들이 한국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겁니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경쟁자를 싫어하는 것과 경쟁자를 두려워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감정이라고요. 싫어함에는 무시가 섞여 있지만 두려움에는 인정이 섞여 있다고요. 독일이 한국을 무시했다면 설문조사에서 그냥 관심 없다고 답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정적이라고 답했어요. 그건 한국을 의식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신경 쓰이니까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는 거지요. 저는 인터뷰에서 제가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려줬습니다. 밀러 교수가 했던 비유를 인용했어요. 마라톤에서 한참 앞서 달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뒤를 돌아보니 처음 보는 선수가 코앞까지 따라붙어 있는 기분이라고요. 그게 독일인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중국의 상황도 설명했습니다. 싫어하면서도 끌리는 복잡한 감정. 머리로는 거부하지만 가슴으로는 인정하는 모순. 설문조사에서 부정평가를 던진 중국인들 상당수가 집에서는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리스와 스페인 이야기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조선소가 문을 닫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그들의 분노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건 한국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한국이 더 잘했기 때문이라고요. 인터뷰가 끝나갈 무렵 진행자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고요? 이 숫자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고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낮은 긍정평가는 혐오가 아닙니다. 위협을 느낀다는 신호예요. 약한 나라는 동정받습니다. 무시당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경계받지는 않아요.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요. 강한 나라만이 경계받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요. 상대가 나를 위협할 힘이 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경계하는 겁니다. 한국은 지금 경계받는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세계의 선진국들이 한국을 의식하고 견제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건 한국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강해졌기 때문이에요. 11%라는 숫자. 그건 독일인들이 한국을 미워한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독일인들이 한국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됐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움받는다는 것. 그건 역설적으로 정상에 가까워졌다는 뜻일 수 있어요. 정상에 오르면 모두가 당신을 끌어내리고 싶어 하거든요.
한국은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스튜디오를 나서는데 제작진 한 명이 다가와서 말하더군요. 지금까지 들었던 해석 중에 가장 신선했다고요. 숫자를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됐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숫자만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11%라는 숫자를 보면 자동으로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숫자 뒤에는 항상 맥락이 있습니다. 그 맥락을 이해해야 진짜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저는 그날 인터뷰를 하면서 학자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진실은 때로 우리의 예상과 다른 곳에 숨어 있으니까요. BBC 인터뷰가 방송된 이후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영국 내 반응만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독일 언론에서 제 인터뷰를 인용하기 시작하더군요.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까지 유럽 전역의 언론들이 제 분석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로웠던 건 반응이 엇갈렸다는 점이에요. 어떤 언론은 제 분석에 동의하며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는 논조로 기사를 썼습니다. 반면 어떤 언론은 격하게 반발했지요. 한국을 경계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며 제가 한국 편을 든다고 비판하는 기사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반발조차도 제 분석이 맞았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 말이 틀렸다면 그냥 무시하면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반박 기사까지 쓴다는 건 제가 뭔가 아픈 곳을 찔렀다는 뜻이니까요. 독일의 한 경제지가 특히 신랄했습니다. 영국 학자가 한국을 미화하고 있다며 한국 산업의 문제점들을 나열하는 기사를 실었지요. 노동 환경 문제, 재벌 구조의 폐해, 출산율 저하 같은 것들을 지적했어요.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기사가 지적한 것들은 사실이에요. 한국에도 문제가 많지요. 어느 나라든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제 분석의 핵심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건 왜 유독 선진국들에서 한국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게 나왔느냐는 거였어요. 한국의 문제점 때문이 아니라 한국의 성공 때문이라는 게 제 결론이었지요. 그 독일 기사도 결국은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한국을 깎아내리려는 시도 자체가 한국을 의식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정말로 보잘것없는 나라였다면 굳이 기사까지 써가며 비판할 이유가 없잖아요. 인터뷰 이후 제 이메일함에는 수많은 메시지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유럽 각지에서 온 것들이었어요. 제 분석에 동의한다는 내용도 있었고 반박하는 내용도 있었지요. 학계 동료들의 의견도 있었고 일반 시민들의 편지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메시지가 몇 개 있었어요. 프랑크푸르트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더군요. 그는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한국 때문에 공장 물량이 줄었다고요. 동료들 중에 해고당한 사람도 있다고요. 그래서 한국을 좋게 볼 수가 없었다고요. 하지만 제 인터뷰를 보고 생각이 조금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미워하는 것과 인정하는 것은 다른 거라는 제 말이 마음에 와닿았다고요. 한국이 잘해서 우리가 힘든 거라면 미워할 게 아니라 우리도 더 잘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바라던 거였어요. 무조건적인 미움이 아니라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 한국을 좋아하라는 게 아니라 왜 이런 감정이 생기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것. 스페인에서 온 편지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교수라고 했어요. 그는 제 분석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썼습니다. 스페인이 조선업에서 밀려난 건 한국 탓이 아니라 스페인 스스로의 문제였다고요.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혁신에 투자하지 않은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라고요. 한국은 그저 더 열심히 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탓하는 건 공정하지 못하다고요.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상당 부분은 한국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이 투영된 것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거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거울 앞에 서면 자신이 뒤처져 있다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보이지요. 그게 불편하니까 거울을 탓하는 거예요. 거울이 잘못된 게 아닌데도요. 저는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이 모든 여정을 돌아봤습니다.
처음에 11%라는 숫자를 봤을 때는 저도 의아했어요. 한국이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낮은 점수가 나왔을까 하고요. 하지만 여러 나라를 다니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자료를 분석해보니 완전히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한국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한국이 너무 잘해서 받는 견제였던 거예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나라가 이제는 선진국들의 밥그릇을 위협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자동차, 방위산업, 문화 콘텐츠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세계 정상급에 올라섰죠.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인류 역사상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나라가 몇이나 될까요? 선진국들이 한국을 경계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자기들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가 나타났으니까요. 저는 이번 연구를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K-팝과 드라마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작은 나라라는 인식이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 경제의 핵심 축 중 하나라는 것을요. 한국 없이는 현대 문명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깨달은 게 있습니다. 미움받는다는 것. 그건 실패의 징표가 아니에요. 오히려 성공의 징표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존재는 미움받을 일도 없거든요. 모두가 의식하고 견제하고 때로는 두려워하는 존재만이 미움의 대상이 됩니다. 한국은 이제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고 있어요. 좋든 싫든, 인정하든 부정하든 한국을 무시할 수 있는 나라는 이제 없습니다. 11%라는 숫자. 저는 그 숫자가 한국의 약점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한국이 얼마나 높이 올라왔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예요. 정상에 오르면 모두가 당신을 끌어내리려 합니다. 바람도 거세지고 시선도 차가워지지요. 하지만 그게 정상에 섰다는 증거입니다. 한국은 지금 그 정상에 서 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진짜 의미를 밝힌 영국 교수의 반전 스토리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